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리는 거침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소비와 수출은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경제 상황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내년 2023년 경제 상황 미리 좀 점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새 경제 전망서 내는 분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분입니다. 대체 불가 국민 MC 이금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제가 어려운 사람일까요? 섭외하기? 네, 갑자기 왜 어려운 사람을 모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시기 아니, 어렵다고. 네. 모시기 정말 어려워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네. 연락 주시자마자 1초 만에 하겠다고 나오겠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으시는 제가 것 홍사훈 같은데. 기자님 팬이고 항상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팬이 뭐 많으니까 워낙. 예. 제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 제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입사는 제가 1년 앞서요. 예. 나이는 제가 좀 더 많은가요? 그럴 거예요. 예. 이금희 아나운서는 KBS EFM 사랑하기 좋은 날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금희 아나운서 최근에 책 하나 내셨더라고 보니까. 네, 얼마 전에 냈어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제목이.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어. 사실 우리가 말하기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두 분은 말하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따로 배울 필요가 없지만 예. 특히 요즘 젊은이들 왜 콜포비아도 느끼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네. 정작 필요한 시기 면접을 보거나 이럴 네. 때가 되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대학에서 한 22년 반 정도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거든요. 예. 주로 이제 퍼블릭 스피치, 공적인 말하기에 관한 수업을 했고 작년에 그만뒀는데 그만둔 이후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말하기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서 33년 방송한 것과 22년 강의한 걸 모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 책 보면은 말하는 방법 말 잘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제가 다른 너튜브에 한번 출연을 했는데 댓글이 이런 게 달렸어요. 제 나이 40인데요. 집안 분위기가 엄격해서 말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고 책을 읽으니 제가 정말 말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딸내미 하나 그 책 아까 제가 받았는데 네네. 딸내미한테 줘야겠네. 이놈아가 네. 방송기자 딸내미인데도 말을 그렇게 못해. 네, 집안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홍 기자님 주시면 안 되고요. 사서. 따로 사서 주시면. 그렇죠. 그래야 되나? 네. 네. 이름 제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 자, 이렇게 한 그리고 번씩 이렇게 들어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마 교수님. 카메라에. 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도 책 내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 전망이에요. 네. 이 책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홍 기자님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 둘이 진행할까요? 농담입니다. 자, 그레이트 리세션 하면 대침체잖아요. 맞습니다. 내년 경기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는 이제 하던데 이제 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내년에 정말 경기 대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22년 지금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다 안 좋잖아요. 예. 거기에 채권 시장까지 불안해져가지고 예. 돈맥 경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다 안 좋은 국면인데 사실은 22년은 아직 침체 안 온 겁니다. 네, 지금은? 22년은 둔화라고 표현해 보고요. 예. 경제학에선 둔화와 침체를 좀 구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제로로 가는 국면을 둔화라고 하고 예. 제로에서 더 큰 마이너스로 가는 걸 침체라고 하는데 그 둘 다 하강 국면인데 23년에 말 그대로 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겁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저희 세대는 왜 IMF가 제일 큰 그렇지. 격변의 예.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네. 정말 많은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을 했는데 네. 비교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 이 세 번이 말 그대로 위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고요. 예. 23년은 위기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한번 마이너스로 풍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예. 그런 흐름을 이제 위기 성격이라고 하는데 2023년은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보이면서 그렇게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예.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네, L자형 침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처럼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나라가 절단나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나락으로 빠져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제일 쉬운데요. 1997, 8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5.5%대.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패였던 거예요. V자로 음푹 패이고요.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좀 가장 패였던 게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0.7%. 그것도 움푹 패였다가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2023년부터는 그렇게 패인다기보다는 L자로 계속 저성장 혹은 어려운 국면 뭐 또 부도나 혹은 구조조정, 고용 침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겹겹이 쌓이는 그럼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는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위기 오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국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네.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어떤 침체로 전개되는 가장 궁극적인 배경은 저는 채권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네, 네. 예. 강원도 물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예. 채권 시장이 안 좋았는데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고 예, 예. 흥국생명 사태가 터졌고 예. 이런 국면인데 채권 시장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할 수 있냐면 예.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 고점을 향해 갱신되고 있어요. 예. 이 얘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기업들이 이걸 매입해 줄 사람을 못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불안하니까 안 사는 거지. 떼일까봐. 예, 그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안 사요. 심지어 한전채도 다 안 팔렸어요. 예. 과천도시공사 완전히 안 팔렸고요. 정말 안전한데도 예, 그런 공공채 성격도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못 해요. 예. 왜냐하면 채권 발행했는데 매입이 다 안 이루어지면 예. 주가에도 조정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기업 얼마나 안 좋길래 채권 발행해도 안 되지? 예.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뭐냐면 미매각이 발생합니다. 채권 미매각. 그 미매각률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가 20% 정도예요. 20%. 안 팔린 게. 안 팔린 게. 근데 5분의 1이 안 팔려요. 비교를 해보면 작년 3분기 예. 7, 8, 9 3분기는 0.1%예요. 예. 몇 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미매각률이 높아졌어요. 이게 또 어떤 문제냐면 중요한 게 예. 채권 만기가 도래되는 게 내년입니다. 내년 상반기 채권 만기가 도래되는 게 대략 한 54조 원인데요. 예. 이게 왜 문제냐면 예. 기업들은 원래 타인 자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타인 그렇지, 자본. 그렇지. 예. 자기 자본이 주식이죠. 예. 타인 자본이 채권이나 예. 대출인 거예요. 근데 채권 만기가 도래되면 다른 말로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자들이 만기됐으니까 갚아 이거예요. 54조 원 규모가. 예. 갚을 시점이 왔는데 보통 기업들은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이니까 이걸 갚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걸 차환 거래라고 하죠. 뭐 일종의 돌려막기 같이. 예, 예. 우리 가게로 치면 네네네. 돌려막기고 기업은 그걸 이제 차환이라고 합니다. 예. 건강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건 뭐냐면 계속 돈이 돌아가는 네. 타입이지. 돌아가니까. 근데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채권을 갚는 게 차환 거래고 그래서 타인 자본에 계속 의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이런 국면은 뭐냐면 발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럴 때 선택하는 것이 사업 규모를 줄이자예요. 제가 이제 경제 전망이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예. 아마 정말 많은 기업들의 그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예. 경영 기획 회의 참석 횟수로 따지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회의 가서 보통 얘기 나누는 게 뭐냐면 여러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벌려놓은 사업 중에 예. 뭐를 정리할까가 회의예요. 요즘에. 왜냐하면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밖에 선택의 대안이 없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 규모를 줄이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대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면 특히 이제 채권 금리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사업은 우선 정리 대상입니다. 그렇겠지. 예. 그게 비교 대상입니다. 예. 기회비용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업 영역이 정리되면 그 수순이 그 앞에 공급업체 있죠. 제가 예. 다음 주에 중견기업 모임에 가는데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매출이라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의 수순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부터 시작. 아.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그런 문제들이 터졌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레고랜드 사태는 예. 9월 이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더 발동을 시킨 거고 국면이 안 좋은 거예요. 만기가 도래되는 게 내년이죠. 예. 그러니까 수순이 뭐냐면 기업들이 다 사이즈 줄이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예. 옛날 페이스북 예. 그 고용 규모를 13% 줄이고 아. 이런 게 그 수순입니다. 사업 규모. 애플이 증산 계획을 철회하고 예. 아이폰 14 증산 계획이 있었는데 철회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수순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정리하고 그럼 고용 축소가 오고 당연히 그렇겠죠. 고용이 줄면 그러니까 고용 충격이 아직 안 온 겁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상에는 예. 22년 중에 아직 충격이 안 온 거예요. 원래 고용이 가장 후행적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후행 지표죠, 가장. 예, 가장 후행 지표니까. 그러니까 투자 규모 줄이고 뭐 희망퇴직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고용 충격이라는 그 변수는 제 생각에 23년 2분기 정도에 우리가 그 숫자를 받아볼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사실 가게는 어떨까요? 여쭤보려는데 여쭤볼 필요조차 없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필요조차 없는데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이 어려우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23년 그런데 김 실장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네. 그 얘기. 그러니까 회사채가 요즘 금리를 워낙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를 높게 발행을 해줘야만이 그걸 겨우 팔릴까 말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금리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다 접을 것이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다 10% 넘잖아요. 막 네. 회사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야 저금리를 내면서까지 저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 정리할 거라 이거죠. 너무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극단적인 사례가 예. 제가 재작년에 경제전망할 때 정부 정책으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예. 이게 저부가가치형이다 보니까 예. 우리 경제에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 밸류체인상에서 예. 근데 그걸 하려는 기업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렇지. 5%에서 10% 예. 되니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반도체들이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아. 이건 우리 공공재적 성격이다. 예,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아, 봤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에 뛰어듭니다. 많은 예. 기업들이. 예.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인 그렇지.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초기 투자 비용이. 근데 이 채권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사업군이 있는데 지금 당장 돈 되는 사업군이 있죠. 그걸 캐시카우라고 하죠. 네. 예. 근데 지금 당장 돈 안 되는 스타 사업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미래를 두고 투자하는 지금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1호 정리 대상이 되죠. 그러면은 네. 돈이 안 돌면은 그게 경색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이미 신용의 위기는 왔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해요. 네. 신용의 위기는. 그럼 이게 아니 저는 그것도 아직은 안 왔다고.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온 겁니다. 이 정도로 막 제가 금리가 말씀드리는 채권 금리가 거는 올라가고 채권이 안 팔리는데도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만기가 도래했을 때 문제인 거죠. 내년에 예, 만기가 도래. 물론 11, 12월에 도래하는 만기도 있는데 채권 발행액이 그게 집중적으로 도래되는 시점이 내년 초예요. 그러면은 것들, 예.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신용위기를 넘어서 그다음에 2008년 왔던 그런 금융위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크게 뭐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걸 넘어서 그럼 97년도에 왔던 거 IMF 외환위기 같은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뭐.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워치 그런 예. 리스크 워치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봤을 때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예. 시스테믹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그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게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예. 지금 22년 11월에 있는 가장 화두가 되는 경제 현안.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예, 되죠. 예, 예.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아. 저도 이제 지난주 FMC 회의 간 목적이 그겁니다. 아. FMC 위원들이 갑론을박 싸우잖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예. 위원, 금통위 위원들 이들이 1년에 8번 금리 결정을 놓고 회의를 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회의할 때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예. 아, 물가 이 정도면 정점 찍었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주춤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물가 아직 안 잡혔으니까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이론도 있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예.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시스테믹한 리스크입니다. 요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반드시 조절해야 된다. 물가 정점 찍었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아니고요. 예. 경기 침체가 걱정돼서 그게 아니라 시스테믹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금리 인상 속도를 당장 조절하고 이제 동결로 가야 된다. 생각보다 좀 빨리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이겁니다. 그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건 그러니까 채권 같은 그렇죠. 기업들이 다 박살날 수 있게 생겼다 지금. 실제 이게 흑자 도산도 있고요. 그렇죠. 도산하거나 원래 돈 안 돌면 흑자 도산이에요. 그렇죠. 그게. 돈을 못 갚거나 예. 그러면 이제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스테믹한 리스크니까 이런 걸 사전에 그러니까 경제는 항상 이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이런 리스크가 부상하니까 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주춤하자.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산을 태우는 격이다. 이런 건 방지하자 하는 식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홍사원의 경제쇼 외에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니 기자들이 워낙 모르면 안 되죠. 무식해갖고. 아니 기자들이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IMF 때 정말 맥없이 당했던 게 어디에서도 보도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IMF 발생한 이후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그 정말 워치독 역할을 해줘야 되는 언론이 그때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언론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네. 제가 감히 KBS 와서 언론을 비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잘 모셨어. 아니 어떤 생각을 저도 했냐면 예. 저는 이제 IMF 경제전망 보고서 딱 나오면 이미 이 시스테믹한 리스크에 대해서 지난 여름부터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예.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예.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예. 경고의 메시지들을. 근데 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담은 기사가 퍼지는데 한 몇천 개 나올 겁니다. 예. 나올 텐데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기재부에서 만든 보도 자료를 그냥 뿌려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기자도 네. 죄송하지만 단 한 명의 기자도 그 보고서를 읽고 기사 썼다고 생각이 안 돼요. 예. 그 중점이 되는 얘기는 다 빠져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는. 예. 그냥 성장률만 다뤄.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 말씀해 주시니까 예. 이렇게 홍사원의 경제쇼 같은 네. 이런 방송에서 딥게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다뤄야 된다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아니 그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뭐 IMF는 우리가 당했던 거니까 그때도 보면은 그때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항상 말하는 게 한국 경제 기초 체력 그러면 네, 펀더멘털 얘기 맞아요. 하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튼튼하다 이거 아무 문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다음 날 바로 우리 망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했잖아요. 일면에 그런데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 반나절이면 다 치유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리만 브라더스가 가장 큰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다 무너질 정도로 네. 그 된 거죠. 어느 누구도 그야말로 대비를 할 수 없게끔 그런 게 정부는 물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경제는 심리니까 네. 불안하다 하면은 진짜 불안해지니까 좀 그 안심 다독이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언론은 그러니까 정부하고는 좀 달라야 그럼요. 되거든요. 네. 어? 대비는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알려야죠. 맞아요. 네. 그렇게 저는 내년 그 경제 전망에서 그 내핍점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내핍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전망서를 5번째 썼고 네. 2050년까지 매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을 해요. 음. 그럼 2050년까지 점을 이으면 이제 선이 되잖아요. 근데 2023년을 내핍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견디다 이런 거잖아요. 궁핍함. 어. 궁핍함을 인내할래, 이겨낸다, 견딘다. 예. 이런 뜻인데요. 설명을 해본다면 소고기 2인분 먹고 싶지만
그냥 1인분만 먹고 그냥 만족해야 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부께서 유기농 달걀로 자녀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예. 내려놓고 좀 적당한 가격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항생제 달걀. 예 아니면 예 뭐 그런 걸 포기해야 되는 거고 예. 설 연휴를 맞이할 때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가져가고 싶지만 내가 좀 그럴 여유가 안 되니까 적당한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 예. 그런 것을 이제 내핍, 어스터리티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23년을 내핍의 시대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 나눴던 예. 구조조정이나 고용 충격으로 인해서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고용 자체가 줄어들어서 예. 그걸 말고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해도 현재 2년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는데 내년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고물가가 유지될 겁니다. 4에서 5% 정도. 상반기는 그리고 하반기는 23년 하반기는 3, 4% 정도. 예. 그러니까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고물가 기조는 유지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줄지 않아요. 이걸 명목소득이라고 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소득. 네. 명목기준 가처분 소득. 예. 그 소득은 줄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질 소득은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구매력, 올라가니까? 예, 물가를 반영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인 한 가구당 평균 소득이 38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 소득으로 계산하면 360만 원 정도, 한 25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예. 원래 그 동안에는 계속 같이 붙어 다녔어요. 실질 소득과 명목 소득이. 예. 근데 22년부터 처음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23년에도 벌어진 채 유지되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가난해지는데 이것은 이제 소득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금리가 22년 끝자락에 대출 금리가 시중에서 8에서 9% 갈 겁니다. 예. 그리고 23년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시중금리가. 그거 못 버티는 분들 많을 텐데.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 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인데 작년에는 매월 뭐 20만 원, 30만 원 갚다 올해는 40만 원, 60만 원 갚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조차 줄어들고 소득의 절대 비중을 빚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소득 명목 소득 자체도 그 개념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 가난해진다. 이런 그러니까 표현이 맞는 교수님이 것 같아요. 왜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셋이 얘기할 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네.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정부도 살림을 쪼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수긴 하지만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예. 결국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재테크 빈부 격차가 더 자산관리. 벌어진다는 그 말인 거죠. 네, 빈부격차는 당연히 더 벌어질 수 예. 있겠고요. 예. 결국 그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예. 따라서 이미부터 민첩하게 제 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잠깐 다뤄드리면 저도 이제 2020년 전망서를 낼 때 이 자리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영끌에서 투자하는 시대예요. 예. 재테크만 생각해 보면 예. 금리 싸니까 낮은 금리로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게 좋은 정석에 해당되는 공식이에요. 예. 완화의 시대일 때 그런 거예요. 금리 인하할 때. 예. 근데 2021년 끝자락에 이 월급쟁이 세입자들이 계속 집값 뭐 20% 30% 올라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21년 끝자락에 이들이 월급쟁이 세입자 특히 MZ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예. 이러다가 난 평생 집 못 갖겠다 하면서 그제서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집값은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격인 거죠. 예. 그래서 또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부디 이분들이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만 판단했다면 내년에 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건지를 판단하고 의사결정했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그걸 하는 개인의 생각. 탓으로 판단 하시면 안 못하죠.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정보들이 그렇고 네. 정말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장밋빛으로만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파월 그 연준 의장도 작년 봄까지도 인플레 이거 안 온다. 지금 오는 건 잠깐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네, 개인은 내년에 진짜. 금리 오를 거니까는 지금 영끌에서 나 집 사면 안 돼.
그분들 욕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그분을 욕하는 무슨 건 말인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절대. 그러신 건데.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웠는데 그러나 사실 작년 말에 뭐 저만 금리를 그렇게 전망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국제 기구들도 포함해서 다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주택 가격 상승률도 둔화될 것으로 다 같은 방향으로 네.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가 올바른 정보인가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요 정도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올리는 겁니다. 그 교수님 하나만 더 사실 2023년 전망하시는데 2024년을 여쭤보는 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네. 상상도 못했고 네, 이런 일들이 그렇죠. 계속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제가 이런 걸 여쭤보냐면 힘들지만 1년만 버티세요라든가 네. 우리가 좀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 뭐 기대가 될 만한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왔을 때 그런 시그널이 왔을 때 이게 한번 틀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작년 여름에 이제 잭슨홀 미팅 때 그 서멀스 교수하고 크루먼 교수하고 미국에서 갈등이 있었죠. 예. 근데 그때는 예. 누가 정답을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안 올 거라고도 했고 누구는 올 거라고 했지만 예. 파월도 안 올 거라고 했죠. 예. 근데 그 올 거라고 한 사람의 근거에 전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도 맞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쩌면 인플레이션 안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외재적인 변수가 등장했을 때 그런 사고나 기준금리 의사결정이나 물가에 대한 판단, 경기 판단을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다시 구조를 바꾸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해나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24년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23년 연중에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인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근거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높게 만들고 22년 2분기, 23년 2분기쯤에 그때부터는 계속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서 뭐 전쟁의 급격한 종식이라든가 뭔가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서 이제 물가 잡혔고 경기 부양적으로 해야 돼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어요. 이걸 소위 피벗이라고 하는데 그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을 때 의사결정을 달리해야 할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23년 연내에는 뭐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큰 기대를 걸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도 그러니까 아까 잠깐 부동산 얘기하셨지만 부동산 전망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에요.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조바심에 영끌해서 네.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지금 금리가 막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을 정도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네. 집값 하락세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경착륙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 많거든요. 맞아요. 내년 네.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폭락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차이가 네. 있겠지만 그 폭락의 개념을 지금 현재 주간 단위 매매 가격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이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예. 주간 단위로 현재 마이너스 0.3%를 넘었어요.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 사이예요. 지금 현재. 그럼 그 폭락 하락폭이 큰 건가요? 그 정도? 하락률이 사실은 뭐 죄송한 0.5 표현일지 이렇게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매매 가격 조정의 초입에 해당되고요. 이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이렇게 막 떨어진다는데 이게 초입이에요. 이게? 초입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기준금리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 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예. 제가 한 여름에 이 자리 나와서도 예. 강한 달러 시대에 온다고 말씀드렸던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그때 예.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미국이 가장 빠르고 예. 다른 나라는 느리다.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에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국면이고요. 다른 나라는 그걸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주요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국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이게 강달러 현상이 잡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것이 그럴 거라고 보고 투자자들이 외환 시장에 달러를 투자했던 자금을 빼는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조정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은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11월, 12월 이 구간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끝자락, 22년 끝자락이 선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을 거의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선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동행합니다. 예. 부동산은 동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요. 매수 심리뿐만 아니라 매수 여력 자체가 줄어요.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매도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부동산 가격 조정을 더 만드는데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 정도가 될 거라서 그 정도 그 시점에 조정률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이너스 0.34라고 한다면 그때쯤 되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조정률 주간 단위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뭐 제가 경제쇼 진행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오른다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큰 사고를 한번 터뜨릴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정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앞으로 보내주신 자신만의 특별한 경제 스토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공 비결, 뭐 투자 비법, 위기 극복기 같은 거 이제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어떤 사연들 왔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시기 힘들었던 분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꽃차 선생님으로 찾은 자존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신 박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결혼, 출산, 육아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연년생 아들 둘을 유치원 보낼 즈음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저만의 일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지자체나 여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도 들어보고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 MS-DOS니 유틸리티니 OA니 당장 어디에 써먹겠다는 계획은 없었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기를 계속하다가 60이 가까워져서야 평생 배우고 싶은 게 생기더군요. 그것은 바로 꽃차였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창업 스쿨의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정말 도시락까지 싸갖고 다니면서 공부해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까지 따게 됐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도 꽃차 강의도 의뢰가 들어와 PPT 자료를 만드는데 예전에 배워뒀던 컴퓨터 OA가 이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을 계속하다 보니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했고 사무실도 구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경기도 여성종합지원센터에서 입주 업체를 모집 중이기에 얼른 지원해서 서류 심사, PPT 발표, 면접을 거쳐 당당히 합격했고 정말 꿈처럼 저의 9평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사업하는 남편한테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늘 그랬죠. 당신이 사업의 사자를 알아? 그럴 때마다 얼마나 주눅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있고요.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명함을 서로 나누는데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했다가 지금은 나누어줄 명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지자체나 여러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장 뭐에 써먹나 싶지만요. 교육을 받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나름 단단하게 지탱해줄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단풍 가득한 이 계절에 향기로운 꽃차를 마시며 사연을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금희 선배 뭐 라디오나 방송에서 좀 듣다가 지금 옆에서 들으니까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연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정말 좋아서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이 방송 오윤혜 씨랑 늘 했었는데 네. 주말에 윤혜 씨하고는 약간 좀 결은 좀 다르네요. 윤혜 씨 정말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여성으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고. 어쨌든 목소리가 막 가슴을 울리네 정말로. 아, 제가 다행이다. 웬만해서 안 우는데 가슴이. 다행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도전하신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연세 들어서 비로소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고 이른이신데.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내시고 사무실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금희 아나운서도 이 나이가 적잖이 되셨는데 네,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좀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뭐가 있으세요?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듣고 아니 싶어지는데. 연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네. 싶다는 사람 지금 많은데 지금. 연애 이런 거라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경제쇼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어서. 김광석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감동이었고요. 예. 제가 뭐 존경하는 뭐 저도 스승님들이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들었던 조동성 교수님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조동성 교수님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조동성 교수님이 지금 여러 학위 과정을 예. 4개인가 하고 계세요. 아하. 그러니까 보통 전화가 한밤중에 오고 뭐 그러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무슨 과정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시는 듣고 거예요. 계세요. 평생 학생이신 평생 거죠. 학생이에요. 지금 뭐 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저 그런 모습이 네. 좀 감동인데 그렇군요. 지금 이 사연 말씀하신 분도 그냥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읽어나가는 네. 모습 전 너무 감동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에서 계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해도 괜찮죠? 예. 예. 대학도 사실 요즘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걱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의 고민도 해결하고 또 우리 같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다 보면 한 10년만 지나도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10년 차, 20년 차들이 대학에 재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생 교육원이 아니라 정말 전공을 새롭게. 예.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공부해도 좋고 이분처럼 새롭게 배우고 싶은 걸 해도 좋고. 그래서 아예 정말 대학 자체가 캠퍼스를 주말이나 이럴 땐 비잖아요. 그럴 때 정말 2번째 입학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좀 주눅은 듭니다. 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읽으십시오. 내가 겪은 IMF란 제목으로 온 그 한필수님 사연입니다. 1997년 겨울 IMF가 터졌을 때 제 나이 45살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국도변에 있는 유원지 땅 1,400평을 사서 6층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년 남짓 호황을 누리다 IMF가 터진 겁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서비스업에 타격이 오죠.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16명의 직원들 월급을 주자니 어쩔 수 없이 건물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고 대출 이자는 24%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6층 건물과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 저는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쪽방 신세가 됐지만 최대한 긍정적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신용 불량자라 회사에 취업도 못하고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당 3만 5천 원을 받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누이 4분이 돈 2,800만 원을 걷어주면서 콜밴 영업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10년간 콜밴 영업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파산빚 면책 제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서 바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9개월을 기다린 끝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0년간 날아오던 독촉장도 사라지고 떳떳하게 경제인의 지위를 회복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누이들도 박수치며 축하해줬고 IMF 때로부터 25년이 흘러 제 나이 올해 70입니다. 지금은 슈퍼마켓 배달 일을 하는데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배달을 마치면 한 달에 260만 원을 법니다. 떳떳하게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내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인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매주말 등산을 하는데 어떤 위기든 체력이 받쳐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됐습니다.
IMF를 겪으며 참 많은 것을 잃었지만 긍정의 힘과 체력 관리로 소박하게 일군 지금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은 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게. 이분도 이른이신데 이분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난주에인가도 좀 소개를 했지만 체력이 정말 실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실력이 좋은 이유가 체력이 좋거든요. 예, 예. 아니 저희도 요새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결국은 체력이다. 예. 그래서 체력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분처럼. IMF 때도 이분 그 24% 금리였잖아요. 그때는 네. 달러도 원달러 환율이 2,500원 막 이렇게 네.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네. 유학생들이 막 들어왔죠. 그래요. 맞아요. 유학을 할 수가 네. 없어가지고. 그랬지, 그랬어요. 맞아. 예. 요즘도 그런데 이제 금리 뭐 이렇게 24%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고금리 시대잖아요. 예. 이럴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그래서 예적금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던데 보니까. 예, 제가 사실 22년 전망서 냈을 때도 예. 올해는 주식보다는 저축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예. 아마 그 영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23년도 어쩌면 제가 판단하기에 예.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고금리 시대다. 23년이. 안타깝게도 23년 이후에는 예. 2050년까지의 그 장기 전망 KDI 예. 같은 이런 기관에서 했던 장기 전망에 기대서 말씀드리면 계속 우리 경제가 0.5%를 향해서 저성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예. 높은 금리의 시대를 다시 23년보다 예. 더 높은 금리의 시대를 만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22년, 23년까지는 좋은 예적금 상품, 특판 상품 이런 걸 좀 예. 활용하시는 것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잘 모으시는 거, 지키는 투자. 건강하시면서. 네, 저는 그거 지키시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한편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금희 아나운서가 좋은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제에 사시는 김삼선님, 버린 그릇을 황금으로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 구청 마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장터가 열렸습니다. 저도 입지 않는 오리털 점퍼와 바지, 손녀의 신발, 장난감을 챙겨두었고 주말에 장터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정해진 자리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되어서 모든 물건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첫날 수익은 26,000원. 그 후 매주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았는데요. 문득 주변 판매대를 둘러보니 그릇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지 않는 그릇은 물론이고요. 동네 아파트를 돌며 재활용 함을 살핀 뒤 경비원들의 허락을 받아 사용 가능한 그릇과 주방용품을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그릇과 주방용품은 세제로 씻은 다음 뜨거운 물에 한 번 더 삶아서 말렸더니 새 것처럼 보였고 커피잔은 빛이 났습니다. 변신한 그릇과 주방용품들을 장날에 들고 나가 저렴한 가격에 팔았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우유회사 상표가 새겨진 유리컵은 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갔고 예약을 하는 손님까지 있었습니다. 그릇을 모아 재활용 장터에 꾸준히 나간 결과 1년에 약 500만 원, 4년간 총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큰 보탬이 됐고요. 장터에 나온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장터가 열리지 않고 있지만요. 남에게 소용이 다한 물건도 잘 가꾸면 황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무엇보다 60 넘어 소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기뻤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활기를 띠던 장터로 다시 나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저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에 사랑하기 좋은 날인 줄 알았다고. 네. 사랑하기 좋은 날은 잠시 후 6시에 방송이 됩니다. 이 벼룩시장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마켓. 당근 네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네. 연근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죠. 너튜브처럼. 네. 네. 그 마켓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아주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선생님의 경우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판매하던 중에 주변을 둘러보신 거예요. 네. 그릇이 없네? 여기 착안을 하신 거.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처음에 선생님도 그냥 집에 있는 걸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들고 나가 네. 팔자 그랬는데 몇 번 나가고서 보신 겁니다. 아, 그릇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찾으시고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릇을 예, 그렇죠. 찾아오시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판매하시고. 예. 예. 김 교수님은 중고거래 이런 거 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잘 할 줄 모르고요. 이게 세대의 문제인 것도 같더라고요. 약간 젊은 세대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연구하는 분야가 또 경제다 보니까 또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또 기후변화 대응이고 예. 리사이클과 리유스가 필요한데 이렇게 리유스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더 활성화되고 그런 여건 마련돼서 예. 뭐 일석이조죠. 예,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하는 예. 이런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고라는 이 다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개개인보다도 이 지구를 살리는 네. 지금 쓰레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쓰레기 매립할 데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게 정말 진짜 문제거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도 이 중고 거래라는 게 네. 지구를 살리는 운동으로 좀 되는 게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외국에는 이 벼룩시장 같은 게 굉장히 활성돼 있잖아요. 예. 애들한테 정말로 돈이라는 게 이렇게 도는 거다, 이렇게 생기는 거다라는 거 체험적인 교육이잖아요. 그게 진짜 경제 교육이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잘 하고 있고요. 예. 우리는 사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기후 위기가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내일인 거예요. 맞아요. 나의 일. 맞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약간 절망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양가적인 그 감정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 재활용 문제 뭐 이렇게 아까 쓰레기 얘기 나왔지만은 특히 뭐 이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은 음식물 쓰레기 네. 이거 정말 진짜 심각해요. 그럼요.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어갖고 이게 다 아들 딸 세대가 어떻게 거기서 그때는 어떻게 할까나 그거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네,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 다음 사연은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원래 다음 사연은 원래 제가 읽기로 했었는데 네네. 지금 밖에 PD도 그렇고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읽히라고 지금 네네, 그러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그만 들어도 되겠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인데요. 위그선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글 경기도 가평의 이종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고객 기업의 배송, 보관, 유통, 가공 등 2가지 이상의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3PL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 사업을 하다 보니 물류 운송 서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4대강 사업으로 국토 대부분이 강을 끼고 있는데 이런 조건을 활용한 최적의 물류 시스템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위그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면 위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최고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초고속선인 위그선은 1960년대 러시아가 군사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새로운 개념의 해상 운송 수단입니다. 이후 각국에서 많은 개발을 통해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도 아론 선박이라는 곳에서 위그선을 제작하고 사용 허가 및 도서별 운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그선을 제작하는 곳에 연락도 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위그선을 물류 운송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내륙보다 택배가 하루 늦게 들어갑니다. 이유는 택배를 밤에 다 모아서 배에 한꺼번에 실은 뒤 다음 날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그선은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배이기 때문에 일반 선박보다 빠른 시간에 물류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제주도 같은 도서지방이나 산간지방, 택배 취약 지역의 물류 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운송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위그선을 활용한다면 운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물류를 실어도 위그선은 일반 선박보다 연료는 30% 수준이고 시간은 약 10배까지 빠르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 연료 보충과 경정비 등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소규모 무역과 샘플 무역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위그선을 활용한 물류 운송 서비스 특허 신청을 했는데요. 위그선이 물류 시장에 적극 활용돼서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 물류관리사 등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수출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이금희 선배 읽으시는 동안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그냥 혼자 읽지 말고 저하고 한 문장씩 듀엣으로 읽어봐도 괜찮았을 것 같았어.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하죠. 뭐. 그 또 생각을 왜 불러주세요. 못했을까. 네네. 한 문장씩 그 홍사훈 이금희 듀엣으로 한번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위그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군대를 해군 나와서 해군 나오셨어요? 예, 저는 공군이었는데. 네, 배를 좀 탔습니다. 예. 근데 위그선은 처음 제가 잠수함 좀 많이 봤는데 예. 위그선은 제가 소리는 들어봤지만 예. 처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위그선은 제가 한 4, 5년쯤 전에 제가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이거 막 우리나라 그때 기계연구원인가 어디서 개발을 했다고 그래갖고 그거 한번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었고 좀 조그만 배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배하고 비행기의 중간이야. 근데 거의 비행기에 더 가깝더라고요. 5m 뜨니까요. 그때는 뭐 한 거의 수면에 그냥 이렇게 거의 붙어서 달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마찰이 없으니까 네네네. 이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른 데다가 연료비도 줄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차세대 선박이다 뭐 이렇게 운송수단이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사연 들어보니까는 그때 지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위그선 하는 게. 이거 시장성이 있을 것 같은 네. 이분의 설명만 저는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성도 있고요. 네. 물류 효율성 높이고 또 한 가지는 연료를 30%나 줄이니까 네. 친환경 선박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연 주신 분 사례를 국토교통부랑 한국통합물류협회 우수 사례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선점해서 물류 효율성도 높이고 또 기후 문제도 잡는 좋은 사례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취재할 때 위그선이 어쨌든 러시아에서 처음에 군용 목적으로 이게 개발된 거였었거든요. 군사용 목적이었는데 약간 좀 그때도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안전 문제. 안전 문제가 왜냐하면 비행기처럼 하늘 높이 떠서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수면에 붙어서 다니니까 급한 위기 상황에 이게 서구 방향을 트는 게 그렇게 배처럼 배는 그렇게까지 뭐 빠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뒤에 또 프로펠러가 그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이게 막 돌아가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은 지금은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만 해도 뭐 한 10몇 년 전이었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오늘 사연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봤는데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김 교수님, 그 부분을 아까 좀 처음에 물어보려다가 미국이 12월에 다음 달에 그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리는 거에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못 물어봤거든요. 시간 좀 남았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꽁충꽁충 이른바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올릴까요? 자이언트에서는 빅스텝 정도로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다음 주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고요. 다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는 일요일이니까 24일 날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은 14일 날 12월 14일 날 있고요. 우리나라도 끝났네요.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란 속담이 있듯이 쌀쌀해지고 있네요. 기압고울이 통과하면서 다소 추워졌는데 대륙